저는 그날 제 손을 잡고 우는 여자를 보면서도 그 눈물이 제 인생을 집어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64 공기업에서 35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퇴직까지 딱 1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부럽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보장된 자리, 안정된 노후, 번듯한 자식들. 겉으로 보기엔 흠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들 했지요. 그런데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정리, 보험, 유산 문제 그렇게 시간이 가더군요. 그 다음 1년은 버텼습니다. 그 다음 1년은 습관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 나갔습니다. 아들은 분당에 살고 딸은 대전에 살지요. 전화는 가끔 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하다는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부장입니다. 누가 오면 일어서고 회의하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1년 뒤면요? 저는 그냥 연금 받는 노인이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였을까요? 그 여자를 만난 건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시 낭송 강좌가 있더군요. 사실 시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뭐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요즘 남자분들은 이런데 잘 안 오시는데. 웃으면서 제 자리를 안내해 주더군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외로워 보이세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정확히 꿰뚫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그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혼자 오래 계신 분들한테서 느껴지는 공기가 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온기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녀의 이름은 서유란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시 낭송과 인문학 강의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산 지 오래라고도 했지요. 저도 혼자예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날 우리는 문화센터 앞 카페에 갔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고. 그렇게 힘드셨겠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이야기하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몰라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그녀는 휴지를 꺼내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참 많이 참으셨네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장으로, 직장 상사로, 아버지로. 그런데 누가 제게 참 많이 참았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도 좀 기대세요. 누군가에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예전엔 불을 켜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녀와 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저는 어깨가 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랑 여행 다니실래요? 장난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와라면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마지막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하다가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그녀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다 감당하세요? 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그녀는 다음 날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생각이 자꾸 나요. 왜요? 선생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이제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두기 싫다고 말한 게 몇 년 만이었을까요? 그녀는 점점 제 일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문자, 점심 안부, 밤 인사.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 배려가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저는 조금씩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없이는 하루가 허전했고 그녀의 문자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녀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질문이 그때는 그냥 조심스러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괜히 선생님을 뺏어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 말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상처받는 건 못 봐요. 그녀의 말은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하는 말처럼.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의존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이 단지 연민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었다는 걸. 다음에 그녀가 제게 한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저 한 여자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그 여자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았던 자식들입니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제 허리 휘어가며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라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제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녀는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처럼. 왜요? 아드님이요, 지난번에 전화하셨잖아요. 재산 얘기하면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면 세금 문제나 상속 설계는 미리 해두셔야 해요. 요즘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던데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듯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거겠지요. 그런데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순수한 걱정일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선생님 재산 규모를 떠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웃었습니다. 설마요. 걔가 그럴 애는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상처받는 건 싫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겠지.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그런데 유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말 꺼낸 걸까요?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지진 않으셨나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혹시 저를 싫어하실까 봐요. 그녀의 눈이 금세 젖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가족이 멀어질까 봐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본능처럼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버려지는 건 못 봐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버려지다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이 들면요. 자식들도 자기 살 바빠지잖아요. 그때 혼자 남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상담 봉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 사연을 많이 듣는다고요. 선생님은 너무 순하세요. 순하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날 말할 때요. 아버지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죠? 예, 그랬지요. 왜 하필 건물 이야기부터 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혹시 나중에 쓸쓸하게 밀려나실까봐.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장례식장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울었지만 결국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늘 혼자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만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건물 대출 조금 줄여두시면 좋겠어요. 금리 올라가서 부담 커지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 규모를 떠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묻냐? 예. 아니,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내일이나 잘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 목소리가 서운하게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부드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쓰렸습니다. 유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요. 벌써 선생님을 압박하잖아요. 압박이라니요. 자식들은요, 부모 재산이 자기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되면요, 그때부터는 더 노골적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선생님은 혼자 버려질지도 몰라요. 그 문장은 제 안에서 무섭게 울렸습니다. 혼자 버려진다.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그분도 같이요.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을 답장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날 떠보려는 걸까? 유란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같이 밥 먹자네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죠. 그런데 혹시 저한테 날카롭게 굴진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니까요. 혹시 제가 방해물로 보일까 봐요. 그녀의 말이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선택을 방해물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었고 만남은 미뤘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분이 혹시 아버지 생각을 흔드는 건 아니죠?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확 올라왔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지? 그런데 유라는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을 지키려는 과정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식도요, 결국 자기 인생이 먼저예요. 선생님은요, 이제 선생님 인생 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키운 자식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거리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간격이 될 줄은. 그리고 며칠 뒤 유라는 제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혹시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이름으로 30년을 지켜온 건물의 절반을 제 손으로 넘겼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출근과 야근, 회식과 인사치레, 참아온 말들과 굽힌 허리가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였나? 내 인생값이 이 숫자인가? 그날 저녁 유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오늘 퇴직금 받으셨죠? 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느낌이네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랑 같이 계획 세워요. 무슨 계획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라는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차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무서워요. 뭐가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마음 바뀌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마음을 바꿉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일은 몰라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밀려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다시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밀어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이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가족 아닙니까?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부부죠. 저는요, 선생님 재산 탐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이 집의 사람이란 걸 느끼고 싶어요.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건물은 제 이름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아 산 것이었지만 당시 세무 문제로 제 이름으로 해두었지요.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혹시 쓰러지시면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선생님 재산을 노리겠어요? 저는 그저 부부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녀는 울음을 참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 눈빛이 기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공동명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괜히 말했죠? 잊어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수록 저는 더 미안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믿어야 이런 말을 꺼냈을까? 며칠 뒤 저는 스스로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일부 발생, 취득세 일부 부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중히. 그 단어가 잠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유란의 눈물이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얹혀 사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그냥 바람 좀 쐬러 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청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세운 곳이 공증 사무소 앞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 왜?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선생님이 마음 바뀌실까봐 제가 미리 알아만 봤어요. 그 말이 살짝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상담은 해봤어요. 선생님 부담 없게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가 이미 출력돼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그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공증인은 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자발적 의사로 공동명의 전환 맞으시죠? 저는 잠시 펜을 들고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런데 제 옆에서 유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믿어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자발적입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공증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공동 소유입니다. 그녀가 제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저도 가족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환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하나예요. 그 말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만 보세요. 그 말이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건물 소유 지분이 50%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 걸 보니 이상하게 심장이 서늘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란이 제 어깨에 머리를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갈라놓는 사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조용히 꺼내게 됩니다. 선생님, 사실 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또 어떤 결정을 요구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게 제 사랑값이라고 믿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꾼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라는 부쩍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제 어깨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힘드실 텐데 제가 괜히 괜찮아요.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심리상담센터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상담센터? 제가 문화센터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강의도 하잖아요. 제 이름으로 작은 센터 하나 열고 싶어요. 혼자 상처받은 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문제예요.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울더군요. 왜 이럽니까? 저는 늘 포기만 했어요. 결혼도 실패했고 제 꿈도 접었고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욕심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 때문에 꿈을 접는다면 그건 아니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 안 할래요. 선생님 부담되실까봐.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하겠다면서 결국 말하게 만드는 방식. 말해보세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3억 정도면 돼요. 3억.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울렸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아직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노후 대비로 묶어두려던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무리죠? 제가 주제도 모르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꿈이라면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요? 저 믿어주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성공하면 그게 곧 내 자랑이겠지.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홍보비.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서 3억 원이 이체되는 날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더군요. 네. 후회 안 하시죠? 당신 믿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꼭 성공할게요. 선생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개업한 지 석 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담 예약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월세와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홍보가 덜 됐나 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족해서예요. 처음에는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개업 날짜를 너무 성급하게 잡으셨어요. 제가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빨리 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지출입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운이 없어요. 뭐라고요? 제가 전 남편이랑도 사업했을 때는 잘 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하니까 이상하게 꼬이네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이 나쁜 거예요. 그 문장이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당신이 운이 나쁜 거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도박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실패를 제 운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제 이름 걸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왜 사업하냐고, 또 실패하면 어쩌냐고. 그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다 선생님 믿고 한 거예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꿈을 꿨어요. 그 말이 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애원과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저는 그때 이미 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3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손실이 확정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 내 책임이 되겠지.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그런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분 사업에 돈 넣으셨어요? 그 질문이 이제 또 다른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딸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거실에서 유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센터 적자 이야기가 또 오가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불쑥 와? 중요한 얘기예요. 유라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얌전해 보였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봐? 그분요.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딸은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사건 번호가 적힌 출력물들. 이게 뭐냐? 그분 결혼 2번 했어요.
그건 나도 안다. 아니요, 아버지. 그냥 이혼이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번 다 재산 분쟁 소송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은 판결문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랑은 공동명의 전환 후 1년 만에 이혼. 2번째 남편이랑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재산 이전, 사업 투자, 그리고 파탄. 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치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걸 믿냐? 아버지, 이건 법원 기록이에요.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 올라왔습니다.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아버지, 패턴이 똑같아요. 상담센터 투자금 공동명예.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유란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해가 된 것 같네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 모습이 딸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봐라.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돈이 3억이나 들어갔어요. 게다가 건물까지 공동명의라면서요? 그 말에 유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버지 통장 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 통장을 뒤져? 뒤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걱정돼서.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노리는 게 그거 아니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재산 얘기 꺼낸 것도 너희야. 이제 와서 무슨 걱정?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돈 달랬어요? 속으론 다 계산하고 있겠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지? 유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게요. 제가 문제라면. 그 말이 또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못 떠나. 저는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가. 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입 닥쳐.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편이에요. 편? 내 편은 이 사람 하나면 돼. 제가 유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딸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아버지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뇌를 건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요즘 친구도 안 만나고 저희 전화도 안 받고. 다 너희가 예민해서 그래. 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갈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유란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하나뿐이에요. 그 말이 제 분노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냉정하게 보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판결문 한 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건 번호, 재산 분쟁,
패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도진 씨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세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내의 휴대폰에서 입금은 이번 주 안에 가능하죠? 라는 메시지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전화 한 통 이후 제 마음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박도진 씨 맞으십니까? 그날의 그 목소리는 끝내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내오고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날 밤 그녀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화면을 켜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 생일이지? 메시지 창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이름. K 대표. 대화 내용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5천 가능하죠? 그 사람은 눈치 못 챘죠?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그게 저입니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 중이에요. 공동명의는 이미 됐고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설득 중?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유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전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왜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날 의심해요? 의심? 이게 의심할 상황이 아니잖아. 저는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가? 당신도 결국 나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란. 제가 뒤따라갔을 때 그녀는 싱크대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칼이 번뜩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요? 그녀는 손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 그 말이 공간을 찢었습니다. 제발 내려놔.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순간 나는 끝이에요. 칼끝이 손목에 스쳤습니다. 붉은 선이 생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쳤어? 왜 이래? 그녀는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나버리면 죽을 거야.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유란. 피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집 앞을 울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네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치 못 챘죠? 설득 중이에요.
그런데 응급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왜 나를 못 믿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뭐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자예요. 센터 살리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반대할까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나를 의심하잖아요. 자식들 말 듣고. 그 말이 제 심장을 또 찔렀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진짜 끝이야.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죽어버리면 그 책임이 저에게 오는 건 아닐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나쁜 사람 만들 거예요. 그 말이 또 딸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판결문, 재산 분쟁.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는 붕대를 감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여자를 떠나면 정말 죽을까? 그 질문이 다음 날 또 다른 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그게 마지막 경고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유라는 상담센터에 나가 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초인종이 3번이나 연달아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박도진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캐피탈이요? 무슨 일로? 그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연체건 때문에 방문드렸습니다. 연체?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대출 원금 4억 5천. 이게 뭡니까? 박도진 씨 소유 건물 담보로 실행된 대출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담보 대출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자 서유란 씨와 함께 실행됐습니다. 공동명예. 그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는 사인한 적 없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 완료됐습니다. 여기 사본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4억 5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실행됐죠? 2달 전입니다. 2달 전. 그때는 상담센터 적자가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상담센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자 연체가 2개월입니다. 이번 달 안에 상환 계획이 없으면 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압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압류라니요? 여긴 제 집입니다. 현재는 채권자 권리가 우선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즉시 유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센터인데요. 왜요? 당장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급하세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 그거? 센터 살리려고 잠깐만 쓴 거예요. 4억 5천을 잠깐 썼다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당신이 왜 모르게? 말하면 반대하실까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센터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에 몰래 근저당을 잡아? 공동명의잖아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공동명예. 제가 사인한 그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마디는 해야지. 당신 요즘 나 못 믿잖아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휴대폰 뒤지고 의심하고. 그 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키려고? 센터가 망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봐라, 그 여자 때문에 다 날렸다고 할 거잖아요. 그녀는 오히려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체면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체면? 이자 연체됐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압류 예고장까지 왔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압류 예고장. 빨간 글씨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기한 내 미상환씨 강제 집행. 제 집이, 제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요, 우리 둘의 문제예요. 둘? 당신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당신도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준 건가?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범죄자처럼 몰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살려고. 그럼 나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자만 막으면 돼요. 이번 달 안에 1억 정도만 더 구하면. 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 소파, 창문 모두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나. 그 순간 문 앞에 또 다른 우편물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채권 최고장. 압류 절차 개시 예정일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 한 달. 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의심은 곧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몇 번째였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날 모르는 남자에게서 당신도 당했네요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압류 예고장이 도착한 이후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일까? 딸이 놓고 갔던 판결문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건 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기간 중 공동명의 전환 후 거액의 투자금 손실을 입었으며
공동명예, 투자금, 손실. 문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 하단에 적힌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씨 맞으십니까? 잠시 침묵. 누구십니까? 저는 박도진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유란 씨랑 같이 계십니까?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당했네요.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건물 공동명의로 바꾸셨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천사 같죠?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자식들 나쁘게 만들고.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예. 그 다음은 사업 투자. 말을 잇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번쩍였습니다. 카페에서 울던 얼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부부죠. 센터 살리려고 잠깐 쓴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파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담배 불 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아들한테도 욕먹고 집도 잃고 신용불량 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고소 안 했습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다 그녀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자발적 투자, 자발적 명예 이전. 자발적. 공증 사무소에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발적 의사로 맞으시죠? 그럼 두 번째 남편은 비슷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 무너진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감정 고립시키고 가족이 적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그녀 말만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제 뇌를 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랬다. 딸을 향해 소리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편은 이 사람 하나면 돼.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녀 편 들고 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짧은 침묵.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 소파, 식탁 모두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번째였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3번째였습니다.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유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녀가 웃으며 불을 켰습니다. 센터는 어땠습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랑 통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왜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말 했어요? 공동명예 투자 파탄.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사람 말 믿어요? 사실입니까?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그래도 당신도 그쪽 말 믿고나 의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나랑 다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 사랑했어요. 그럼 왜 몰래 대출받았어? 당신을 지키려고.
그녀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운이 나빠요. 주변 사람들도 자식들도 나까지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 내 탓인가? 그녀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이 유일한 해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 버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버릴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질지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먼저 무너져야 제가 무엇을 버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란과 말다툼을 한 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당신도 나 버릴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오른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제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유유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거실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삐삐.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입이 마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아들도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유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때려 했습니다. 유란.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뭐? 전화 꺼져 있어요.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쓰러졌다고 문자 남겼는데도 답이 없어요. 심장이 식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간호사나 자식들이었습니다. 딸은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교대로 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죽이라도 좀 드세요. 딸이 숟가락을 들고 제 입에 가져왔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말이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들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밀어냈는데. 하루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미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돈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뜻은 전해졌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버린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버린 거였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 센터도 문 닫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임대 계약도 끝났고 집도 정리한 것 같아요. 아들은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상담센터 홈페이지가 폐쇄돼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결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두고 갔구나.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아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물 대출 문제 저희가 같이 해결해 볼게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이 아이들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류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망쳤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계속 제 안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아버지 말고도 피해자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고소한다고. 그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액, 압류 예고장, 사채업자 방문. 그리고 전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세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 그 이름 아래에 서유란이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센터명의 대출금 일부는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K 대표라는 남성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전환 직후 근저당 설정. 그 직후 자금 이동.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계획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계획적. 그녀의 눈물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도, 그녀의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도.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물.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또 울었습니다. 사업 실패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기라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과한 걸까? 그때 검사 측에서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치 못 챘죠? 공동명의는 이미 됐고요.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아닌 계산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날. 피고인 서유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법원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딸이 제 반대편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돈은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았고 건물 문제도 정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날 오랜만에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랑 상의하세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못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됐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병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건물은 일부 정리됐고 빚도 재조정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는 한 번 속았던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선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눈물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의심을 죄로 만드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을 적으로 만들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짜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족은 밀어내도 남아있고 가짜 사랑은 붙잡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천사의 얼굴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